지금까지 우리는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리고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생물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감기라든가 아니면은 HIV라고 그래가지고 면역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범인들이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비생물적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이러스를 잘 알아야 우리가 바이러스가 공격해오는 우리의 몸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바이러스의 세계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혹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이 면역세포죠. 이 면역세포에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엄청 작죠. 그죠? 예. 엄청 작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 이 면역세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기구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증식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잡지 않으면 이 면역세포를 파괴시키게 되면 결국 면역세포가 없으니까 후천적으로 acquired, 후천적으로 어,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되니까 살기가 어렵겠죠. 최근에 뭐 에이즈는 칵테일요법이라든가 에이즈를 잡는 항바이러스제 때문에 뭐 약간 조절이 가능한, 그래서 에이즈 때문에 뭐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19년을 뜨겁게 다루고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월 확진자가 엄청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왕관 모양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게 뭘까요? 익숙한 게. 여러분들 혹시 홍역 들어봤어요? 홍역? 네, 홍역. 홍역을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 들어보셨죠?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에볼라, 출혈열이죠. 이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독감. 독감을 일으키는 이 녀석들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견병. 광견병도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에 한때 굉장히 우리 전염병처럼 막 번져나갔던 20대들한테 번져나갔던 소위 A형 간염. A형 간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 C형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설사를 많이 일으켰던 로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 대학 부속병원에서 유명해졌죠. 목동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나저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호흡기와 관계된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죠? 호흡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요 호흡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물일까 아니면 무생물일까? 많은 사람들이 1800년대에 고민했던 사항들입니다.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1800년대 후기에 과학자들은 이들을 세균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가장 단순한 생물질 형태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숙주세포를 떠나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 대사도 못하고 증식도 못해요. 그냥 하나의 입자에 파티클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 파티클, 그죠? 예, 입자, 파티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감염을 일으키는 입자다. 이렇게 있어요. 뒤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모습들을 보면서 알아보겠지만은, 유전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총합, 이거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지놈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놈. 그 유전체가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형태가. 그러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감염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은, 크기가 엄청 작아요. 우리 눈으로 잘이 아니지.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 우리말로는 박테리아를 뭐라 그러죠? 세균. 세균은 이 원핵세포에 속하거든요. 박테리아가 이제 대표적인 원핵세포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인데, 이 박테리아들이 상당히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엄청 커요. 얘네들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보통 존재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이런 원핵세포들보다 엄청 작아서 얘네들도 훨씬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보통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나노미터라는 말을 써요.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의 9승등분하는 겁니다. 엄청 작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얘네들은 오늘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체와 화학물질을 가르는 불분명한 경계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말을 어떤 용어를 즐겨 쓰고 있냐면은, 바이러스는 생명을 빌려 쓰는 존재들이다. 그죠? 생명을 빌려 쓰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생명체 바깥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체 바깥에서는 숙주세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숙주세포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숙주세포의 생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숙주세포의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나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트랜스크립션 한다 그러죠. 전사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이 그 숙주세포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숙주세포가 없다면 이런 일들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을 빌려 쓰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전자현미경도 없었으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자,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그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주요한 학자 이름을 내가 써놨는데, 메이어라는 분이, 마이어라고 하는, 독일말로 마이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담배 모자이크병, 담배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 담배 잎이 있는데, 이런데 그 전문의들 잘 안 보이는데 얼룩덜룩해서 전문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pot Disease of Tobacco Leaf, 그러니까 담배잎 모자이크병 이렇게 했거든요. 담배잎가 이 모자이크병에 걸린 그런 담배들이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독일의 과학자 마이어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담배잎의 추출물을 가지고 건강한 식물에 문지르면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이어는 수액에서 감염성 미생물을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당연히 못 찾겠죠. 그때 기술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작은 세균이 일으킨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직은 뭐야? 세균이다. 세균, 즉 박테리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러시아의 생물학자 디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께서는 1892년에 이 갓을 검증하고자 감염된 담배잎의 수액을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여가지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여가 후에도 여전히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어떤 팩터, 인자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바노프스키의 한계는 세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세균이 너무 작아서 그때까지 알려진 세균 여가지를 통과하거나 혹은 여가지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독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급과신 분이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인 이 그 베이에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 왼쪽에 있는 게 베이에링크의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식물체에서 추출을 일단 얻었겠죠. 얻어가지고 이거를 이 자기로 만드는 우리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기 여가지로 걸러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건강한 데다 묻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한 식물이 감염이 되더라.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주 고전적인 실험이죠. 그래서 여전히 여가된 수출에 있는 감염체가 여전히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이 됐어요. 사실 그 병원체는 감염시킨 숙주에서만 증식을 하게 돼요. 베이링크는 당시에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세균과는 달리 그 신비로운 모자이크 병의 감염체를 시험관이나 페트리 접시 영양배지에서는 배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어링크는 세균보다 훨씬 더 작고 단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과학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바노프스키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세균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걸 생각해낸 최초의 과학자가 베어링크다. 이 이후에 미국에서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바이러스의 결정체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감염자의 결정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봐서 그 담배 모자이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른 거다라고 다 알고 모르시나요? 예, 다른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항균제 하면 이거는 곰팡이 죽이는 거, 항생제 그러면 박테리아, 항바이러스제 이거는 바이러스 죽이는 거다.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얼굴 다시 봅시다. 자,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우리 세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밖과 안을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칸막이를 이루는 걸 세포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세포막을 가진 걸 세포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를 닮은 것을 만들려면, 즉 증식을 하려면 증식을 하게끔 하는 어떤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전 정보의 집합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지놈, 유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유전체는 가지고 있는데 유전체가 막에 쌓여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전체들이 막에 쌓여 있지 않고, 보통 세포로 하면은 유전체들이 세포막의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도 유전체를 싸고 있는 어떤 핵 속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핵막이 둘러싸여 있는, 이걸 우리가 진짜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고, 그런 핵막이 없는 거를 원핵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맨 바깥쪽에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다. 단지 그 지놈이라고 하는 핵산으로 구성된 이거를 단백질로 이루어진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캡시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캡시드라고 스페링을 써놨죠. 캡시드로 둘러싸여 있어요, 핵산이. 그러면서 병을 일으키는 인펙셔스, 즉 감염을 일으키는 파티클이다. 물론 이제 세포막 비스무리한 것도 막으로 이루어진 외피라고 하는 것이 캡시드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것도 조금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뭐야? 호스트셀, 즉 숙주세포를 떠나서는 스스로 증식할 수도 없고 대사활동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서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최초 생명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붙어야 되는 호스트, 숙주세포가 이미 존재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퇴행성 진화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그 구조하면은 그 안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유전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체 하면은 대체로 알고 있는 게 전형적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많은 바이러스들은 이러한 전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체는 기본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형체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 가닥을 띠고 있는 DNA 혹은 단일 가닥. 또 어느 경우에는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RNA도 이것도 이중 가닥이냐 단일 가닥이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단일 가닥을 가지고 있는 RNA로 되어 있어요, 유전체가. 그런가 하면은 이중 가닥을 가진 RNA를 이중 가닥으로 가진 녀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DNA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중 가닥을 가진 그 바이러스가 뭐가 있을까? 허피스라고 가지고 우리 입술 같은데 뭐 나는 거 있잖아요.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여간 종류들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예. 바이러스 유전체 구성은 우리 같은 고등한 동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유전체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형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형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대개는 이렇게 그 리니어하다 그러죠. 선 모양을 되어 있는 게 있고 서클러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DNA나 RNA를 가지고 있는 헥사는 DNA와 RNA를 말하는 거니까 형태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바이러스가 유전자 딱 3개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바이러스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유전체는 그럼 참고로 세균은 어떨까? 세균의 유전체는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가 작게는 200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 그죠? 수천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보다 많죠. 벌써 여기는 바이러스는 3개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고 수천이라고 또는 뭐 수백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세균은 출발이 가장 작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안에 세균의 유전체는 200종류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이러스 구조는 크게 유전체와 그걸 싸고 있는 껍질, 그 껍질 중에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껍질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캡시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캡시드, 그죠? 캡시드는 유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을 말하는 것이다. 캡시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 캡시드는 소단위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소단위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캡소미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캡소미어라고 하는 단백질 소단위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캡시드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딱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일부 바이러스 중에서는 캡시드를 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을 뭐라고 하냐면 외피라고 합니다. 외피.
자, 외피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우리가 이제 봉투 뭐 껍데기 막 싸고 있다. envelope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외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외피라고 한다. 이 외피는 유래가 일종의 이제 막이니까 그 외피들은 아마도 숙주세포의 막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주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막 구조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그런 숙주세포의 인지질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기원은 아마도 숙주세포일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숙주세포를 활용해서 기생생활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 바이러스들이 기생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일정 정도의 단백질과 당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러한 애들이 바이러스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기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활물 기생이다.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한다. 그래서 활물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구조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종류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RNA를 가진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죠. 그죠? RNA를 가진. 그래서 이건 RNA형 바이러스. 그 다음에 DNA를 가진 바이러스를 볼 수가 있죠. 이건 DNA형 바이러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그 역사를 보면 대체로 누구한테서 얻었다?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얘네들은 전자현미경, 아래는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찍어보면은 이렇게 일조각이 되어 있죠. 18 곱하기 250 나노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이고 이게 250 나노미터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캡시드, 여기 전체가 캡시드인데 캡시드를 구성하는 캡소미어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이 아데노바이러스, 여기 보면 DNA를 가지고 있고, 역시 이런 모양의 캡소미어로 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20면체까지도 뛰어요. 20면체면 수학에서도 참 대단한 면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당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체로 지름을 보니까 70에서 90 나노미터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이 독감 바이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RNA형 바이러스에 캡시드가 있는데 요 바깥쪽에 바로 이런 외피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피 바깥쪽에 이 당단백질이 있어요. 이 당단백질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서로가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숙주세포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인식이 되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인식이 되면은 그 숙주세포를 활용하고, 그러면 숙주세포는 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독감 바이러스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보다는 좀 크네요. 그죠? 8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우주선 같이 생긴 녀석이 있죠. 이게 유전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그 말은 박테리아를, 파지가 영어로 eating, 먹는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잡수시는 그런 그 바이러스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계열인데요. 이 전체가 225 정도 되고 요게 한 80 정도 되는데 헤드가 있고 이 안에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리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 섬유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숙주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들어가 가지고 요 DNA만 쏙 안으로 집어넣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죠. 자, 이런 네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